370쪽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보실 텐데요. 이 환매특약은 민법에서 하셨죠? 네, 민법에서 한 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환매특약은 어느 경우에 주로 쓸까요? 돈을 구할 때 씁니다. 돈을 구할 때. 그래서 이 환매특약은 담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매도 담보라고 불러요. 매도 담보.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든다면 갑이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한 5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5억이 필요한데 남한테 돈 빌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성격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도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친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 아파트 좀 네가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는 워낙 친한 친구라면 뭐 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체결됐죠. 성립했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을에게 덧붙여요. 내가 1년 후에 돈을 꼭 마련할 테니까 1년 후에 반드시 나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친구가 알았어 너한테 꼭 팔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성립이 된 겁니다. 환매특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것이 주, 어느 것이 종이겠습니까? 네, 이게 주가 될 테고 이게 종이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종된 계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실효가 돼요. 하지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될 겁니다. 또한 이 환매특약이 체결되면 이 갑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를 환매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넓게 보면 채권의 일종인데 형성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해제권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환매특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매특약에 대해서 환매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환매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환매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 등기는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것이 주, 어느 것이 종이겠습니까? 네? 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이죠. 모든 권리 중에서 으뜸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취득하는 대항력은 소유권 정도는 아니겠죠. 따라서 어느 것이 주, 종이겠습니까? 이게 주가 될 테고 이게 종이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가 되면 종된 등기도 자동적으로 각하가 됩니다. 주종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하가 된다고 해서 이게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주종관계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환매권이 갑에게 발생했고 대항력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사야 되겠죠.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된 겁니다. 즉 다시 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다시 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 겁니까? 돈을 빌리는 용도로 사용된 겁니다. 맞습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이를 매도담보라고 부릅니다. 매도담보. 그러면 이때 등기가 3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는 갑이겠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 갑.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등기는 전부 다 공동 신청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할 때 이 시점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고 동시에 환매 특약이 체결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이 두 가지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 두 개의 계약은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았다면 설령 계약서에 환매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매 특약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환매 특약이 아니면 뭘까요? 재매매 예약이 되는 겁니다. 재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소유권 환매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그래서 환매 특약이 있어야지만 이게 매도 담보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 특약이 아니라 재매매 예약이라고 했죠. 재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겁니다. 환매 특약이면 매도 담보,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이면 가등기 담보가 돼요.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민법상의 이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돼요. 왜? 민법의 보조 법률이 등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도 그렇다고 했죠. 네. 민법 강사의 보조 강사가 등기법 강사예요. 네. 이 관계가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이 두 가지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각하를 하게 됩니다. 각하 결정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동시에 신청을 하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합니다. 신청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따로따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요거는 한 장의 서류로 작성할 수는 있어요.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한 장의 서류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 신청 정보는 반드시 따로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신탁등기는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신탁등기는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신청이 됐다면 이 두 개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네? 같을 겁니다. 접수번호가 같다면 순위는 어떨까요? 네? 같을 겁니다. 그렇겠죠? 순위는 같겠지만 번호는 다릅니다. 순위가 같은데 번호가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가 따로따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번호는 달라야 돼요. 이게 신탁 등기는 같은 번호를 씁니다. 왜?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제공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환매 등기는 따로따로 작성한다 그랬죠? 따라서 번호가 달라요. 번호가 다른데 순위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주, 어느 것을 부기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주된 등기고 이게 종된 등기라고 했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 환매 등기가 부기 등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위가 3순위라고 한다면 환매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네.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굴까요? 갑이겠습니까? 을이겠습니까? 지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단계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 그리고 환매 등기에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입니까? 을.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인감 증명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거 인감 증명 첨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제가 예전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에 등기 의무자는 인감 증명 첨부한다고 했는데 이거 꼭 외우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1차입니까? 1차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을. 1차입니까? 1차하지 않습니까? 1차하지 않으니까 인감 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환매 등기 신청 시에는 인감 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고 있죠. 그러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신청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을. 을은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을명의 이전 등기가 되기 전 단계니까.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환매 등기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환매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필 정보 등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매 등기는 인감 증명도 첨부하지 않고 등기 필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 더. 이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 그렇죠. 이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갑의 명의로. 그렇겠죠. 환매권자니까. 근데 이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적 권리니까 재산권입니다.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권리니까. 그러면 이 갑에서 A 명의로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무슨 등기 할까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의 부기등기. 환매 등기가 부기등기니까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죠. 따라서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환매권 소멸하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따라서 공동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갑이 환매권을 포기했다면 환매권 소멸했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 말소가 될 겁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타날 겁니다.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 말소돼야 될 겁니다. 등기 의무자, 갑, 등기 권리자, 을이 될 겁니다. 이거는 환매 등기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니까 말소 등기의 경우는 뒤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5가지 일단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 포기, 기간 경과. 이게 공동 신청이에요. 무효, 취소, 해제, 포기, 기간 경과.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환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환매 등기 해주겠죠. 환매 등기 해줄 때 등기관은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뭐를 환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렇죠.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환매 등기는 이거는 직권말소입니다. 이게 요즘 시험에 잘 나와요. 환매권 행사 시에 요 환매 등기는 직권말소입니다.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공동신청.
하지만 환매권 행사 시에는 환매 등기가 직권 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가 성립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에서 갑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등기관은 그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을은 로또에 당첨이 돼서 2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갑이 사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일하는 거 보니까 사갈 것 같지 않아요. 뭐 가격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친구 을이 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줄게. 증약.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냥 추돌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친구를 잘 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같이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 소멸됩니다. 뭡니까? 혼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환매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되니까 이 환매 등기 필요 없죠. 그래서 환매 등기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다. 환매권자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누굽니까? 갑. 환매권은 갑이 가지고 있잖아요. 갑이 뭐가 됩니까? 등기의무자.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누굽니까? 갑. 등기의무자, 갑, 등기권리자, 갑,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외워두세요. 혼동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 약한 법적 지위에 관한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의 말소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일치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단독신청입니다. 환매등기 혼동의 경우에는 단독신청. 혼동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단독신청이라고 외우십니다. 혼동은 무조건 단독신청.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 370쪽을 보시면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370쪽을 보시면 맨 밑에 3번에 신청정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신청정보에서 필수적 정보 내용과 임의적 정보 내용이 나오는데, 필수적 정보 내용을 보시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있죠. 이건 돈과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임의적 정보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특약이라는 문구, 계약이라는 문구, 약정이라는 문구,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정보.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도 임의적 정보. 돈의 의미가 있다면 이건 임의적 정보. 다만 전세금이나 차임은 필수적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런데 이 환매 등기만큼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필수적 정보사항이라서 출제를 자주 합니다. 이거 좀 암기해 두십니다. 민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 대금, 매매 비용은 필수적 정보사항, 필수적 정보 내용이라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임의적 정보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을 넘는 기간을 환매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의하여 각하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양측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5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즉 갑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권리예요. 즉 갑의 환매권 행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대단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권리라서 좋아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을 언제 뺏길지 모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요.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를 5년을 넘겨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시험과 관련된 건 다 보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377쪽에 보시면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전세건이 출제가 됩니다. 전세건이. 그런데 이 전세건 같은 경우는 민법의 내용이에요. 거의. 민법의 내용을 아시면 그냥 뭐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전세건 여기서 출제가 될 때는 민법 지식으로 푸셔야 되는데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건에서 등기법에서 출제될 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릴 겁니다. 민법 지식을 쌓을 때까지. 왜 불만이세요? 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공부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반 페이지 정도면 충분해요. 반 페이지도 필요 없습니다. 나올 게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94쪽을 보시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이것도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그 분량이 전부 다 민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의 내용을 확인할 뿐이에요. 출제되는 게. 그래서 이것도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말라고요? 네? 네, 기다릴 겁니다. 꿋꿋하게. 네. 애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저당권도.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07쪽에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출제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인데요.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10억 원을. 그러면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피담보 채권 뭡니까? 10억 원의 채권. 그 다음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될 텐데요.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아닙니까?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가 될 겁니다. 숫자가 하나만 나올 거예요. 1순위.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변제받을 그 기한은 1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당장 5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갑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는 없겠죠? 1년이 남았으니까. 그럼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5억 원을.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 부동산이 없어요. 가진 권리라고는 10억 원의 채권과 저당권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을은 이제 부동산이 없으니까 저당권은 설정해 줄 수 없고요. 질권을 대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권이라는 권리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그것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보권의 일종입니다. 이때 인질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상, 두 번째 권리. 이렇게 두 가지가 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등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권리는 채권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채권은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을은 채권을 하나 가지고 있죠.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인질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뭘까요? 5억 원의 피담보 채권. 맞습니까? 그리고 채권을 인질로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질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을 인질로 갖는 권리. 이게 채권 질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억 원의 채권이 지금 인질로 벽에게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보권도 수반돼야 될 겁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뭐가 있습니까? 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하나 더 있습니다. 타물권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넘어갈 때 이것이 따라가는 게 뭡니까? 수반성. 맞습니까? 따라서 채권이 10억 원의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에 붙어서 따라가니까 이 채권에 붙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 저당권의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죠. 따라서 주등기.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도출되겠죠. 무슨 등기? 부기등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등기가 가능하고 이는 부기등기한다는 거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를 볼 건데요. 신탁에 관한 등기를 보시기 전에 먼저 명의신탁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민법에서 하셨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을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계약,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계약,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명의가 넘어가고 있죠.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의 명의를 을을 믿고서 그러니까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의신탁. 을을요, 명의수탁자.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소유권 변동돼야 안 돼요? 하셨다면서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님이 19분밖에 없었을 때예요. 옛날에. 그런데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요거 하나 갖고 한 학기를 보내더라고요. 야, 대학 교수님들 참 편하죠? 네. 저는 딱 2분이면 끝나는데 2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딴 얘기해서 그렇지 1분 만에 끝날 거를 네, 넉 달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오셔갖고 이거 딱 그려놓고 의자에 앉은 다음에 한 10초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하고 10초 정도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고 매번 그래서 요 그림 그리고 끝났습니다. 한 학기가. 대학 교수님들 참 편하죠. 소유권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대외적인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등기 명의만 넘어가니까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갑은 대내적 소유권자가 되고요. 요 을은 대외적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끝! 요게 한 학기 동안 강의하신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 생각하면 참 짜증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누가 소유권자인지. 그렇죠? 실제 소유권자는 갑,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을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명의를 믿고 부탁했죠. 명의만. 근데 여기서는 권리 자체를 믿고 넘겼죠. 부탁했죠. 따라서 이때는 권리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권리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신탁법상의 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갑니다. 왜? 소유권을 믿고서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등기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즉 사용수익 처분이 자유로울까요? 그렇진 않겠죠.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이유, 이를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신탁의 목적.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탁 등기 방법으로. 그래서 두 가지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이 갑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어요. 와이프가 자꾸 이민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홀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갑이 이민을 가버리면 어머니 생활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민 가자고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는데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머니가 걸리는 바람에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갑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면 이민을 일단 가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겠죠. 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친구에게 맡깁니다. 친구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아파트를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를 놔서 돈이 마련되면 그 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어머니에게 내 생활비로 지급하라는 어떠한 부탁을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을 신탁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월세를 놔서 80%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20%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이 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 신탁의 목적은 이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A를 수익자라고 불러요. 수익자.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요. 두 번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완전히 깨끗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그걸 공시해야 되니까 요 을에게다가 수탁자라는 표현을 둬야 됩니다. 수탁자라고 하고 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수탁자라는 지위를 같이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를 반 이렇게 나눕니다. 반을 나눈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을 써야 될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은 가야 되겠는데 홀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아파트를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가 생활비 마련해서 어머니 드리기로 했다. 그런 내용들을 쓸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여기는 5글자밖에 못 써요. 칸이 좁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 별도의 장부는 신탁 원부라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신탁이라고 씁니다. 신탁이라고 기록하고 신탁 등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신탁 원부의 번호를 여기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번호를 보고서 신탁 원부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찾아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통해서 공시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여러 개의 부동산이 신탁이 되어 있다면 등기부도 다 따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신탁 등기도 다 따로 해야 되겠죠. 신탁 원부도 다 따로 존재하겠습니까? 따라서 신탁 원부는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 신탁 원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원래 여기에 기록됐어야 될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기록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니까 이것도 등기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일종입니다.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소유권을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도 공동신청이었어요. 공동신청이었는데 등기법을 개정해서 단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개정사항입니다.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신탁등기는 단독신청. 여기서 보시면요, 신탁등기는 여기 자그맣게 기록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권리 이전 등기는 여기 큼지막하게 기록해요. 즉 순위번호는 같은 번호를 씁니다. 순위번호를 같은 번호를 쓴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등기는 신청 정보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즉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게 아까 환매 등기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별개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순위번호가 따로따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그래서 신청 정보도 따로 제공합니다. 등기소에. 그런데 이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순위번호 같은 걸 씁니다.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때는 신청 정보 하나만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청 정보 하나만 제공하니까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구태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똑같은 거를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수탁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후딱 신청하고 싶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렇죠. 후딱 신청하고 싶을 겁니다. 이거는 신청하고 싶을까요? 신청하기 싫을까요? 여러분이 을이라면 요것만 신청하면 깨끗한 소유권으로서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깨끗한 소유권은 비록 취득하지만 사용수익 처분은 이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후딱하고 싶지만 이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하더라는 겁니다.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는 신청 정보에 빼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와 수탁자가 수익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이 신탁자나 수탁자는 이 신탁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익자가 신탁자와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요 등기와 요 등기는 동시 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거가 될까요? 따르겠죠. 이것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나중에 대위 신청하는 것이죠. 이때는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여기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둘입니다. 셋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을 A, B로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 을 A, B는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소유 형태가? 여기 보시면 수탁자가 여기도 을 A, B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을 A,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합의일까요? 공유일까요? 합의와 공유는 공통점이 지분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입니다. 맞습니까?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왜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공동의 목적 뭡니까? 써놨잖아요. 맞습니까? 신탁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유 형태는 뭐? 합의요. 여기는 신탁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명의만 같이 갖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유. 명의 수탁이 수인일 때는 공유.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합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신탁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신탁등기도. 그러면 여기 신탁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신탁의 가등기. 이렇게 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써야 돼요. 가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 신탁등기도 가등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신탁등기도 가등기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신탁등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거의 대부분 본 건데요. 거기 410쪽을 보시면 신탁의 설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이게 바로 신탁계약입니다. 위탁자는 신탁자와 같은 뜻이에요. 위탁자. 부탁을 맡기는 자. 위탁자. 믿고서 부탁하는 자. 신탁자.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등기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여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죠?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을 보시면 거기 둘째 줄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청. 네, 금방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우측에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재신탁등기.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1번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측에 413쪽에 4번 체크되어 있습니까? 4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유 관계라고 되어 있죠.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뭐라고요? 합유.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뭐라고요? 공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시면 신탁의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413쪽에 신탁 가등기 되어 있죠? 네.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415쪽을 보시면 신탁 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해줘서는 안 되겠죠? 왜?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는 해줘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처분 제한의 등기 등이 나와 있죠? 요게 기출됐습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쳐두시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보시면요. 요 A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갑의 채권자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을명의로 신탁 등기가 된 재산에 대해서 갑의 신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간 겁니다. 다만 수탁자는 사용수익 처분의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따라서 신탁자의 채권자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왜? 갑의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을의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 다 을이 갖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완전히 넘어갔죠.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신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 신탁자 재산이 아니니까.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 수탁자의 재산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한 건데. 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가등기 하나 보고 끝낼 겁니다. 한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가등기는 워낙 중요한 등기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찜찜해요.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적게 출제되면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출제되면 민법, 등기법 2문제씩 4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민법, 등기법 1문제씩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써야 되겠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그리고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소유자겠죠? 병이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다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등기는 양립할 수가 있느냐?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병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준 다음에 병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순위가 지금 을이 먼저, 순위가 선순위죠. 따라서 을이 먼저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는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도 직권말소합니다.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직권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저당권 등기. 이거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직권말소합니다. 전부 다 직권말소가 이루어집니다.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기에 을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죠. 맞습니까? 여기는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만 선의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마치 을이 먼저 취득한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병명이 이루어진 등기는 이거는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해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무권한죄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다 직권말소합니다. 병명의 등기는. 두 번째,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선의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양립할 수 있을까요? 네? 잘 고민하세요. 있죠? 있습니다. 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을의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으로 논리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먼저 전세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을의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으로 논리 구성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전세권 등기. 이건 어떨까요?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의물권자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양립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는 직권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당권 등기라면 어떨까요? 두 가지 등기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을은 선순위 전세권, 병은 후순위 저당권. 양립이 가능하죠? 직권말소는요? 직권말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라스트.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맨 처음에 소유권 가등기, 용의권 가등기. 이제 뭐가 나올 차례일까요? 저당권 가등기. 여러분 위법책이 이 순서 아닙니까? 소유권, 용의물권, 담보물권. 그렇죠? 그 다음에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선의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견이 갈리네요. 이것과 차이 납니까? 구조가 똑같죠? 따라서 이 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을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으로 논리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말소하겠습니까? 양립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전세권 등기를 하겠습니다. 양립할 수 있습니까? 직권말소할까요? 직권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저당권 등기를 하겠습니다. 양립이 가능합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양립 가능하죠?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가 담보물권일 때는 직권말소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가등기 권리가 용의물권일 때는 요것만 직권말소합니다. 맞습니까? 가등기 권리가 소유권일 때는 전부 다 직권말소합니다. 이 논리구조를 참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지까지 출제를 잘 안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최근에는 계속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민법 지식이 있으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나오니까 시험에. 네. 그래서 오늘은 가등기 권리에서 요거까지 볼 거고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423쪽에 9번
있습니까? 9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직권말소 여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하나만 더 보고 끝낼 겁니다. 거짓말했네 또. 제가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1부만 볼 겁니다. 1부만 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전세권 등기했겠죠? 이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그렇죠? 이때 이 갑에게는 채권자 A라는 자가 있고요. 을에게는 채권자 B라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A는 갑의 채권자고요. 이 B는 을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갑은 채무자겠죠. 그 다음에 이 을도 채무자일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판결서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만들 겁니다. 이 판결서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긴 기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해버리면 판결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보존 소송이라는 걸 제기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가압류 가처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 금방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A는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라고 부를 테고요. 요 B도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A 명의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A는 갑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요때 B도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은 갑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겠죠. 갑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겠죠. 여기서의 B는 을의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겠죠. 그렇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자의 그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의 기록이 되겠습니까? 을구의 기록 되겠습니까? 갑구. 맞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갑구에. 을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을구.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을구. 하나 더. 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됩니까? 두 번째요. 소유권자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여기. 첫 번째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을구, 부기등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외우시려면 헷갈려요.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래서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의 신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5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등기법부터 진행할 겁니다. 등기법부터 안 한 거 위주로, 어려운 거 위주로, 안 한 거, 어려운 거 위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